그런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강제로 개항을 하게 됐다는 걸 너무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손님을 맞을 그렇죠. 준비조차 돼 있지 않고 네. 손님이 아니라 그냥 인천에서 서울 가는 길도 아직 험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개방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일본은 어땠나요? 일본도 처음에는 강제로 개항을 그렇죠. 했잖아요. 했는데 왜 우리도 강제로 개항을 했고 일본도 강제로 개항했는데 네. 왜 일본은 그렇게 빨리 근대화를 이루고 우리는 왜 그 과정에서 다 또 일본이 운도 좋았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는 개항하자마자 이제 우리 개항을 일본한테 당하잖아요. 네. 그 일본이 그 뒤에 우리를 이제 점령하려고 온갖 빠른 속도로 막 그 다음 일들을 진행시켜 가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그 미국한테 개항을 당하는데 그리고는 미국이 남북 전쟁이 터져요. 신경을 못 썼구나. 그래서 완전 신경 못 썼어. 개항을 시키고서 수탈을 이제 할 수가 수탈을 없어. 뭔가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시간적 여유가 생기긴 있었구나. 했죠. 우리하고는 좀 달리. 전쟁. 우리는 정말 숨가쁘잖아요. 네. 열리자마자 진짜 몇 년 동안 우리 의지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순간 문이 열린다. 1년 단위로 일 터져서 우리 다 외우느냐고 옛날에 그거 83년, 84년 그냥 매년 뭐가 터지는데 맞아요. 일본은 그게 좀 운이 좋았다고 하죠. 초반에. 아, 네, 그러네. 사실은 한국은 서구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쪽에서 오든 아니면 이제 말레카 해협을 거쳐서 이제 유럽 쪽에서 그렇죠. 진출하든 간에 한국은 발견하기가 가장 멀리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러네. 태평양으로 오면은 일본을 발견하게 네. 되어 있고 말레카 해협을 통해서 오게 되면 대만을 발견하거나 그렇죠. 중국 중국이죠.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개항의 역사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서구에서 강제로 개항당한 최초의 국가가 태국이거든요. 네. 그 다음은 중국이란 말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일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순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한국이 이렇게 외세들이 오는 입장에서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지리적으로 너무 깊숙한 데 있어요. 네. 협기열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운송하는데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많이 실을 수도 없고 네. 뭐 등등. 그래서 협기열차는 많은 경우에 이제 산악철도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슨 주로 이제 석탄을 뭐 운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서 수탈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협기열도 물자를 유리하게 쓸 나누기 수 있겠죠. 원활한. 김성 교수님은 오늘 협계 열차. 를 보긴 했죠. 네. 협계열차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협괴, 궤도가 작다는 뜻인데 아. 근데 일단 말이 열차지 그냥 지하철 전철,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앉는데 되게 좁은 전철. 너무 가까워서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마주보는 상황이고 아 이게 협계구나. 아, 요거야? 그런 기차가 예쁘긴 하다. 예쁘다. 예. 장난감 같고. 아, 원래 내부 개방하는구나. 어, 야 옛날 아, 너무 귀여운데? 당연히 에어컨은 없었을 거고 이때 네.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유, 이렇게. 이렇게 앉으면 무릎은 안 닿잖아 그래도. 무릎 안 닿아요. 여기 서 있을 수도 있네. 근데 되게 가깝게 소명. 약간 옛날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저 여기서 내려요. 막 이러면서 아 남자가 따라 내리는 것도 있고 막 그랬지. 아, 너무 화장실도 귀여운데? 있어. 화장실 있어요? 화장실이. 지금도 없는 화장실이. 되게 냄새 날 텐데.
그런 작은 그 기차인데 거기 화장실도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볼 땐 너무 느려서 다음 역에까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렇겠지. 타보셨어요? 지금은 탈 수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는 걸 탈 수 있어요. 전 타봤어요. 수인선 그래요? 전 타봤어요. 수인선? 네. 제가 살던 동네가 그 역 바로 앞이거든요. 길 건너면 열차 길 건너에 살아서 그걸 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미 거의 운영이 마지막 할 때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거 막 왜냐면 옛날 뭐 이렇게 TV 문학과 이런 거 보면 암탉 들고 타고 네,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거잖아요. 네, 협조열차가. 맞아요. 이 열차가 굉장히 작고 느려서 그냥 사람들이 거기 막 꽉꽉 그냥 타고 이렇게 손잡이 잡고 그냥 막 손 흔들면서 왜 이렇게 전차 같은 사람이 느낌이구나. 밖에 약간 몸이 나와 나와 있는 있고. 상태로 타기도 하고 그러는 열차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던 그 한국 작가가 윤우명 작가였는데 윤우명 작가가 협계열차에 관한 집중적으로 소설을 많이 썼어요. 장편도 이제 협계열차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그 협계열차의 상당 부분이 수인선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렇죠. 예. 서울에서만 살았지만 수인선을 본 적도 없지만 저는 그 책을 좋아해서 수인선을 꼭 타야지 하다가 못 탔거든요. 근데 타신 분을 되게 만나서 엉망이시겠다. 그게 완전히 약간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낭만적인 어떤 그렇죠. 좀 풍경이고 낭만적이죠. 네. 낭만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보통 그 일반적인 기차를 만약에 탄다 하더라도 건너편의 사람하고 내가 대화 상대라고는 생각 못 하잖아. 이게 너무 머니까. 근데 수인선 풍경을 보면 소설에서도 그런 묘사가 있기도 하고 실제 사진도 그렇기도 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 한 명이 겨우 서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 앞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가까운 거리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대화를 얘기도 대화를 하고. 시작하고 뭐 쪽지를 주. 사실 기차는 그 기술에서도 중요한 것이 과학의 시작은 뉴턴과 뭐 갈릴레오 이렇게 천문학에서 시작되지만 기술의 시작은 기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기차는 이제 엔진으로 움직이는데 네. 공학을 하는 사람들을 엔지니어라 그래요. 엔지니어. 그러니까 엔진을 다루는 사람이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죠. 단학형이 바로 최초로 인간이 이제 뭔가 이 자연으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무엇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건데 그걸 해준 것이 바로 엔진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 그 실용적인 그 어떤 기술의 첫 번째 시작점이 기차였고 그게 정말로 세상을 바꿨죠. 그렇죠. 기차는 정말 세상을 바꿨어요. 지금까지도 사실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네. 그걸 이제 제가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을 다루는 사람이 원래 공학자죠. 근데 또 제가 아주 대단한 첩보를 받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식에 참여하신 분이 여기 있다고. 예? 예? 그게 언제죠? 1호선. 아니 그게 몇 년도인데 개통식에 참여를 했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그때 살아가셨나요? 그 개통식이면 이제 그 막 자, 이거 자르고. 건설교통부 장관 있고 아니 서울시장 제가 있고 이거 거기 가서 테이프 테이핑을 자르고. 했다는 건 아니고 네.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티켓을 구해 갖고 왔어요. 지하철 타는 티켓을.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할머니가 같이 사셨는데 네. 할머니랑 저랑 저희 형이랑 엄마랑 이렇게 넷이 간 거예요. 처음 타보잖아요. 문이 옆으로 촥 열리고 타고 막 다치고 갔는데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할머니하고 형하고를 두고 내렸나 하여튼 그래 우리가. 근데 재미난 거는 그래서 우리 거기 관계자분한테 큰일 났다고 우리 사람 잊어먹었다고 막 그랬더니 괜찮다고 오늘 개통날이어서 딱 두 명만 왔다 갔다 한대. 금방 다시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금방 다시 오실 테니까.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오시더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 그게. 지하에 기차가 다니고 막 빨간색으로 새 걸로 막. 네. 그렇겠네요. 충격이야 충격. 아니 저는 교수님이 개통식에 참여했다 해서 뭐야 이거 죽지 않는 인간이야 뭐야 그때 양복을 입고 테이핑을 하고 막 이런 거 생각을 했지. 아니에요. 네. 감독님은 상업 네. 교수님이랑 인천 상륙 작전 기념관에 기념관. 다녀오셨어요. 인천 상륙 작전이 우리가 아는 모든 그 6.25 전쟁의 터닝 포인트가 네. 됐는데 오늘 가서 눈으로 확인하니까 굉장히 좀 그 현실감이 좀 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 상륙 작전 자체가 되게 위험한 작전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적지에 그냥 툭 떨어진다는 게 현대전 같은 경우는 하루에 사용하는 그 총탄의 양이 엄청나거든요. 나 혼자서 그냥 바바방 뭐 한 1000발은 쏴야 될 텐데 네. 몇만 명이 따다당 1000발을 쏘려면 1000만 발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보통 몇만 명이 상륙하잖아요. 와, 총알 양만은 1000만 발의 그 총탄이 계속 보급이 돼야지만 이 사람들이 싸울 수 있고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하루 3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적지에서 어. 평소에도 사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급이에요. 우리 한 6명이 뭐 이렇게 어디 여행 가도 너무 그날 밤 힘들죠. 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제대로 움직이고 뭐 이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몇만 명이나 되는 이 인간들을 다 이동시켜서 더군다나 여기는 적지에 떨어져서 지금 이 보급도 확실하지 않고 그런 상륙 작전을 하면 대개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 상당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인천을 통해서 서울을 점령하게 되면은 낙동강에 있는 북한군이 더 이상 보급을 받을 수가 네. 없거든요. 무기 같은 것들을. 네. 그래서 그 자체로 그냥 붕괴할 수가 있는 처음에는 인천으로 상륙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다고. 네. 결국은 그 작전이 성공을 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렇죠. 북한군이 거기서 괴멸돼 가지고 다 후퇴하게 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바닷물이 저 끝까지 들어와야지만 배를 타고 최대한 병사들이 이 갯벌을 걷지 않고 쓰는 시간은 그러니까 만조가 됐을 때부터 물이 빠지는 요 한 잘해봐야 한 2시간, 3시간 남짓 동안 모두가 내려야 돼요. 모두가 내려야 돼. 무기를 들고. 그 만조 시기에 못 들어가면은 그렇죠. 썰물 됐을 때 갯벌을 어떻게 가 거기를. 그렇지. 물이 차 있는 데서 병사들이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내리기만 해봐라 이러고 총을 쏘고 있는 어떡해, 거잖아. 무서워. 그래서 인천상륙 작전 같은 경우는 2단계로 작전이 이루어져요. 오늘 가보셨지만 거기 월미도가 네. 월미도에 북한군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거를 그냥 놔두고 이쪽으로 상륙을 하게 되면은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월미도는 반드시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스팟들을 이름을 빛의 삼원색 RGB를 따서 맨 위가 레드, 여기가 그린, 여기가 블루. 그래서 세 지점인데 그린 먼저 상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만조가 됐을 때 나머지 상륙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할 때 월미도 상륙하기 전에 먼저 이제 팔미도에 등대가 네. 있거든요. 네. 사실상 이제 팔미도에 상륙을 해서 등대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 처음인데 아 그게 그 등대를 키면서 시작한. 그렇습니다. 그- 네, 영화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묘사를 하는데요. 아침 6시가 되면 팔미도에 들어가게 돼서 점령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1단계 작전은 9월 15일에 이제 새벽에 네. 이제 일진이 여기 상륙을 해서 점령을 해요. 네. 이 작전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요 월미도를 점령한 병력이 12시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물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어야 돼요. 12시간을 버티면 그 다음 만조가 됐을 때 다른 부대가 이 다른 두 장소로 상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 5시 정도 다시 만조가 됐을 때 나머지 상륙을 하고. 하늘에는 수많은 전투기들이 다 비행기들이 떠 있죠. 항공모함도 4척이 왔다고 써 있던데 아까? 항공모함 내쳐? 장관이었겠네. 280척인가? 하여튼 쫙 여기 배들이 있고 80척? 280. 280척이요? 큰 거 작은 거 다 합친 거겠죠. 왜냐하면 이런 거는 축차 투입하면 다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한꺼번에 팍 해서 여기를 완전히 방어선을 확보를 하고 뒤에서 들어오는 보급이 원활하도록 하지 못하면은 하루에 사용되는 총알도 그렇죠. 감당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12시간 뒤에 다행히 또 여기를 다 점령을 해서 곧 시내를 소탕하고.
남아 있는 그 사진들 보면 상륙 작전을 할 때 병사들이 나무 사다리 들고 뛰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도착했을 때 그쪽 지형들이 이미 월미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이미 해수욕장이 작은 게 있었다고 네. 하고 뭐 축대 같은 것들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길 넘어가야 되는데 아. 나무 사다리 들고 가서 두고 그걸 이제 넘어가서 마치 무슨 중세의 공성전을 하듯이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니까요. 올라가는 저 순간. 위는 막 총알이 날라오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상륙작전에서 중요한 무기가 많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무기 중에 하나가 바추카포라고 아시죠? 아, 네. 바추카포. 네. 거기 실물 바추카포가 있는데 길이가 엄청나요. 여기서부터 침체에서 거기까지는 아닌데 잔 있는 데 정도까지. 네. 그걸 들고 간다고 생각하면 어깨에다가 메고 한 사람이 쏘는 거죠? 한 사람이 아마 메고 또 한 사람이 뒤에 포탄을 넣어서 쏠 거고요. 이 상륙하는 병력의 가장 큰 문제가 중화기를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탱크가 가긴 했지만 충분한 양이 가기 힘들죠. 갯벌이고 지금 뭐 병력도 네. 날라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탱크가 나타났을 때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대전차 바로 포예요. 보병이 갖고 있지만 전차를 부실 수 있는 포거든요. 날아가서 부딪히면 이제 화학 작용으로 녹여서 안으로 그 화학 제트를 뿜어내요. 다 녹아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바추카포를 쏘면은 당시 북한군이 갖고 있던 소련제 T-34를 부실 수 있어서. 근데 재밌는 게 바추카라는 이름은 사실 공식 이름일 리가 없잖아. 그 궁금했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온 이름일까요? 바추카? 이게 참 웃기는 게 바추카라는 게 이게 미국의 코미디언이 길다란 막대기에다가 이제 끝에 이렇게 트럼펫 같이 해놓고 액세서리로 갖고 다니던 거래요. 바추카가? 이 코미디언은 이거 갖고 다니면서 뭐 브르브르브 하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 그거를 이 사람은 바추카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동기 선생님 오늘 상륙 지점에 갔다 오셨다. 예, 말씀해 주셨던 그 세 개의 지점 중에서 그 월미도에 있었던 최초의 상륙 지점. 저는 사실은 훨씬 더 당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뭔가를 사실은 현장에서 느끼고 싶어서 간 건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당시를 연상하기는 어려운 그래도 그 지점에 왔다. 여기군요.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것 같은 지점에 있네요. 어떠세요? 지금은 뭐 당시의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네요. 인천 자체의 뭐 해안선이나 인천의 많은 모습들이 실제로 간척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래도 직접 그 현장에 와 보면 생각들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인천 상륙작전을 관한 얘기를 보면 어쨌건 이 지점을 제가 와본 걸 떠올리지 않겠어요?